제사 남은 음식에 미역국만 끓이면 되지. 네 생일이니까. 그럼 아가씨 생일은요? 갈비에 세상 차리신다면서요?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뭘 특별하다고? 어머님, 이 달력 좀 보세요. 친정 식구 생일은 다 있는데 제 생일은 어디 있어요?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말로 저를 못 묶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막 하자는 거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겁니다. 30년 동안 저는 달력을 보며 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한 그 달력에는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의 생일과 제삿날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건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사 음식 남았으니까 그걸로 먹고 미역국만 끓여.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다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동안 달력에 이름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마침내 시어머니 앞에 달력을 펼친 사이다 단절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떻게 30년의 사슬을 끊어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반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집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 손이 가장 많이 닿은 건 달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달력부터 봤습니다. 부엌 벽에 걸린 그 큰 달력에는 어머님의 빨간 펜 자국이 빼곡했죠.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메모까지 해두셨습니다. 이번 주에 외삼촌 생일이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달력을 손가락으로 짚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정 식구들 생일, 제삿날, 모임 날짜까지 빠짐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장을 받고 반찬을 했고 돈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몸이 먼저 움직였고 생신이 다가오면 손이 먼저 바빴습니다. 달력을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력 확인이었죠. 어떤 날은 빨간 동그라미가 3개씩 겹쳐 있었습니다. 제사, 친정 모임, 친척 생일. 저는 그 동그라미들을 세며 장바구니,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챙기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집안이 굴러가.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늘 비었습니다. 제 이름이 달력 어디에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친정 조카 돌잔치도 기억하셨고 먼 친척 회갑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친정 동생 친구 결혼식까지 달력에 적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생일만은 달력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제 생일도 달력에 적어두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네가 알아서 챙기면 되지. 그 말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을 제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며느리는 원래 자기 생일쯤은 조용히 넘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생일에 뭐 해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요. 친구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 어머님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큰애야, 이번엔 제사랑 이것저것 겹치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때부터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겹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달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칸 한 칸 짚어가며 확인했지만 제 생일이 적힌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달력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요. 저는 달력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사 며칠 전이면 어머님은 꼭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마, 전날 와서 자고 가. 저는 늘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갔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부엌 쪽을 먼저 봤습니다. 앞치마가 어디 걸려 있는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앞치마부터 찾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3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어머님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물 무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늘 태연했습니다. 그게 더 얄미웠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그랗게 붙여야 해. 지난번엔 좀 타서 못 쓰겠더라. 어머님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켜고 앉아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말했습니다. 여보, 좀만 참아. 그 말이 기름처럼 제 마음을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참으라고요. 뭘 참으라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제가 참아야 할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를 다듬으며 남편을 흘끔 봤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쭉 뻗고 리모컨을 손에 쥐고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달력을 꺼내 보셨습니다. 이번 주말엔 이모네 식구들 오니까 밑반찬 좀 해놔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고 나무를 다듬었고 입술은 꾹 다물어졌습니다. 설거지통에 나물이 쌓여갔고 도마 위에는 썬 재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됐습니다.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어멈, 내일 바쁘겠다. 저는 전을 뒤집다 말고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내일은 네 생일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기억하셨구나 싶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 입에서 제 생일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웠죠. 어쩌면 올해는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을 통째로 흔들어 놨습니다. 내일은 미역국 하나만 끓이면 되겠네. 그때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뒤집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이 자꾸 얕아졌습니다. 미역국 하나만.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사 음식이 남으니까 그걸로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새로 장을 볼 필요도 없고 상을 차릴 필요도 없다는 거였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태연하게 냉장고 문을 닫으셨고 저는 뜨거운 프라이팬 앞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글거렸지만 저는 뒤집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차례상이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상을 치우시며 남은 음식을 큰 접시에 옮겨 담으셨습니다. 전, 나물, 잡채, 탕국 하나씩 그릇에 덜어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것들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죠. 버리긴 아깝네. 그리고 제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마, 이거 데워 먹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일이니까 이걸로 먹고 미역국만 끓여. 저는 젓가락을 잡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따끔했고 속이 뜨거웠습니다.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올린 음식입니다. 그걸 며느리 생일상이라고 내놓는 게 어머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을 씻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싱싱한 나물, 새로 산 고기, 정갈하게 손질된 재료들, 제사를 위해 장을 보고 밤새 다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린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새로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곧바로 달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딸 성의 생일이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은 분명히 우리 딸이라고 하셨고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은 상을 좀 새로 차려야겠네. 저는 미역을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달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갈비도 하고 잡채도 다시 하고 성희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줘야지. 어머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친정 딸 생각에 벌써부터 상차림을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상인데 사람 대접이 달랐습니다. 며느리 생일은
제사 남은 음식에 미역국 하나, 딸 생일은 갈비에 새 잡채.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집안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때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이야?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네.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가.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뭐?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산다잖아. 그 말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산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일 뿐인가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그냥 어멈일 뿐인가요? 저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로 돌아가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냄비 속에서 미역이 부드럽게 풀렸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폭발은 그날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장면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미역국 한 그릇을 떠서 식탁에 놓고 제사 남은 음식들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그것이 제 30번째 생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 엄마가 내 생일 상 차려준다는데 언니도 도와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요. 아, 그리고 언니, 나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한데 이번에 엄마 용돈 좀 많이 드려. 언니가 벌이가 더 좋잖아.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안 드려요?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시집간 딸이야. 당연히 시댁 쪽 살림 챙겨야지. 언니는 며느리니까 시댁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가씨도 며느린데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달라. 나는 친정 딸이잖아. 친정은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언니는 시집이 본가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며느리인데, 신우이는 시집간 딸이니까 면제고, 저는 시집 온 며느리니까 의무라는 겁니까? 며칠 뒤 신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딸 왔네. 애들아, 할머니한테 와봐. 신우이는 가방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들어가 놔줘. 나 엄마랑 얘기 좀 할게.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님과 신우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느라 진짜 힘들어. 그래, 우리 딸 고생 많다. 시댁에서는 잘해줘? 뭐, 그럭저럭. 근데 엄마가 제일 편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냈습니다.
시누이가 오면 늘 제가 준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가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애들 간식도 좀 챙겨줘. 배고프대. 네, 아가씨.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누이가 시댁에 가면 시누이도 저처럼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길까요? 아니면 시누이 시어머니도 시누이를 우리 딸처럼 대해줄까요? 거실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야, 다음 주 네 생일인데 뭐 해줄까? 갈비 좋아하지? 엄마 됐어. 그냥 편한 거 해. 아니야, 우리 딸 생일인데 특별히 해줘야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에는 미역국 하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누이 생일은 특별히 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도 와야 할 것 같아. 내 생일 준비 도와줘야지.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머니 도와줄 거야. 안 그래? 저는 대답 대신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는 과일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친정이 최고야. 편하고 좋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이곳은 친정이지만 저에게 이곳은 무엇일까요? 편한 곳도 쉴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본다는 거리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여자인데도 며느리와 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챙김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가 돌아간 뒤에도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오니까 집안이 환해지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달력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 하니까 밑반찬 좀 넉넉히 해놔야겠다. 저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번 주말에 친정에 잠깐 다녀올까 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계시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정은 왜 그렇게 자주 가니?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따뜻하던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간 게 2달 전인데요. 어머님이 달력을 덮으셨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친정 자주 가면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에서라고 하셨지만 뭐라고 하는 건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도 친정 좀 다녀오게 해주시면. 어머님이 남편을 쏘아보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집안일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님은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자주 와. 같은 며느리인데 기준이 달랐습니다. 시누이는 시집을 가도 언제든 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친정에 가려고 하면 왜 자주 가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또 달력을 펼치셨습니다. 어머마, 이번 주말에 성희 생일 준비해야 하니까 금요일에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못 온다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번 주말엔 친정에 가야 해요. 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친정이 중요해.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생일이라 온다는데 뭐가 더 중요해?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 생일과 제 친정 방문을 저울질하라는 겁니까?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꼴 보기 싫어. 여기가 네 집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 집이면 왜 제 생일은 달력이 없나요? 여기가 제 집이면 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처럼 사나요? 점심을 준비하다가 어머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야,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댁에서 힘들면 여기 와서 쉬어.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칼질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친정 딸에게는 언제든 와, 여기 와서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며느리인 저에게는 왜 자주 가냐,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꼴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가는 거 포기할 거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으니까 이번엔 참는 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은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쪽, 조용한 쪽을 선택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대체 누구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걸까? 시누이는 시집을 가도 딸이고 저는 30년을 살아도 며느리였습니다. 달력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주 오라는 말을 듣는 사람과 자주 가냐는 말을 듣는 사람. 그 차이가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생선 굽는 냄새가 났고 아주머니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반찬가게 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저는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집안일 있었구나. 언니는 호떡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또 그 집안 행사였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오래전부터 저를 봐왔습니다. 시장에 올 때마다 제 얼굴이 어떤지, 제 표정이 어떤지 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생일은 챙겨줬어?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사 남은 음식으로 먹으라시더라.
언니는 호떡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 제사 음식? 그리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 시어머니가 제삿날 다음 날이 내 생일이라고 일부러 제사 날짜 잡으셨어. 음식 준비 편하니까. 저는 깜짝 놀라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도요? 언니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게? 다음 해부터 제삿날만 되면 갑자기 배 아파요 하고 병원 갔어. 3년 하니까 시어머니가 제사 날짜 바꾸시더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연하지. 너도 이제 좀 영악해져야 해.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저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언니, 근데 어떻게 바꿔요?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네가 먼저 끊어야지. 그 사슬을. 사슬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묶어둔 건 사슬 같은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풀리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시어머니 화내면 어쩌나, 남편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근데 알아? 막상 한번 거절하니까 세상이 안 무너지더라.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시어머니는 화내셨지. 근데 그게 다야.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이혼하자고 하지도 않더라고.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날 좀 다르게 보시더라. 아, 얘도 함부로 못하는구나 하고. 저는 호떡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싸우면 집안이 깨질까봐, 남편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하지만 언니 말대로 막상 한번 해보면 세상이 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언니, 근데 시어머니랑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언니가 씩 웃었습니다. 뭐, 좋진 않지. 근데 나쁘지도 않아. 서로 선 지키면서 사는 거지. 예전엔 나만 참았는데, 이젠 서로 조금씩 참아. 그게 더 공평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빼곡한 행사들 사이에 제 생일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끊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끊을지 저는 아직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언니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만 그렇게 살게 만들지 마. 저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달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제 시간을 다시 채워갈 겁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주말에도 오라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또 오라고요. 또 제사 준비하고, 또 음식 만들고, 또 상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막상 한번 해보면 세상이 안 무너져. 저는 그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빛이 흐려졌을까요? 더 이상 참으면 저는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엔 나 못 가.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생일을 제대로 못 챙겼어.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나이도 많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많으면 내가 사람이 아닌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친정 행사, 딸 행사 다 챙기잖아. 그 기억력으로 내 생일만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생일 한 번쯤 제대로 챙기고 싶어. 제사 남은 음식에 미역국 하나로 때우는 게 그게 생일이야? 남편은 한참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엄마가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엄마한테 대들면 집안이 뒤집어질까봐.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당신 말 들으니까 알겠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말이 처음으로 제 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어머님은 늘 태연하게 말로 사람을 묶어왔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라는 말 한마디로 30년을 묶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엄마가 화내시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야 해. 그날 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이번 주말에 와야지. 성의 생일 준비해야 하니까.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못 갑니다, 어머님.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멈, 네가 지금 나랑 장난하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 못 갑니다. 어머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모른 척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눈에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당신 편이 될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올 거야. 내가 받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님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너 미쳤냐? 저는 숨을 고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네가 뭘 특별하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 위 달력을 꺼내 어머님 앞에 놓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빼곡한 메모들. 어머님은 달력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친정 큰오빠 생신. 이건 친정 모임. 이건 어머님의 우리 딸인 아가씨 생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칸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제 생일은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 남은 음식에 미역국 하나 끓이면 된다 하셨죠. 그 말이 30년을 한 번에 정리해 줬어요. 어머님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친정 식구 생일은 다 챙기시잖아요. 아가씨 생일엔 갈비에 잡채에 세상을 차리시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제사 남은 음식이에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더 단단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시집 오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산다. 그 말로 저를 못 묶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님과 저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남편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뭐, 너까지 나한테 대들 거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집사람 말도 맞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생일 안 챙겨준 건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섭섭해 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막 하자는 거냐?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끝내는 겁니다.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달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달력에
제 생일이 없는 한 저는 더 이상 이 집 행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서운한 거 이해해 주세요. 성의 생일엔 새 음식 다 차리시면서 집사람 생일은 어머님이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보다 계집이 더 중요하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은 우리 집 식모가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드셨습니다. 좋아. 니들 맘대로 해라. 두고 보자. 하지만 어머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가시면서 어머님은 한 번 더 뒤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남편이 달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생일 내가 적을게. 여기 빨간 펜으로. 저는 달력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여전히 빼곡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저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신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남은 음식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국으로 끓이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새로 산 미역을 꺼냈습니다. 물에 불려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내 편이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초를 켜고 불을 끄면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30년 동안 참았던 제게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케이크는 작았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집사람이 아직? 네, 알아요. 근데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 전화를 끄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안일이 너무 힘들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쌓여 있고 빨래도 밀려 있고 엄마 나이에 혼자 하시기 힘드시나 봐.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아시겠네요. 다음 날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힘들어 하세요. 집안일 도와드릴 사람이 없어서 언니가 좀 가주면 안 돼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파출부 아주머니 알아보신대.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무료로 일했던 며느리의 빈자리가 이제야 보이나 봅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사람한테 사과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집사람 말도 맞아요. 엄마, 성의 생일에만 세상 차리고 집사람 생일은 제사 음식 주시는 건 정말 아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화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직접 전화는 안 하시나 봐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직은 당신한테 직접 말씀하기 힘드신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아직은 돌아가기 힘들어요. 달력도 새로 샀습니다. 이번엔 제사 날짜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 생일을 표시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적었습니다. 내 생일.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저를 오래 묶어두던 말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부엌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동그라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답게 살 거야.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로 살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제 생일을 달력에 적었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여보, 갈 수 있어? 힘들면 나 혼자 갈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장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찾았거든요. 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이제 달력을 볼 때마다 제 이름을 먼저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날짜가 아니라 제 날짜를 먼저 챙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게 사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30년 늦었지만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집 오면 다 그렇게 산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였다는 거요. 30년 늦었지만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제 이름을 적는 것부터, 제 생일을 챙기는 것부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저를 되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깟 생일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했어? 하지만 그건 생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요. 늦었지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여러분도
달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당장 적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